자, 지난 시간에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마이컬슨 몰리 실험하고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중에서 어찌 보면 보통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되겠죠. 우선 시간 지연 효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단원 제목 자체가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게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 상대성 이론의 기본 골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상대성 이론이지, 관측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측정이 되니까. 이 시간 지연 효과는 혹은 시간 팽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관측자에 대해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는 것이 시간 팽창, 시간 지연 효과의 핵심입니다. 일단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하는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과정 중에 특히 그 광속 불변의 원리 있죠.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모든 상대성 이론 관련 책에 요 예가 있습니다. 요 움직이는 우주선에 있는 빛시계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요걸 얘기하기 전에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을 일단 먼저 얘기하고 이걸 좀 활용해 가지고 요 시간 팽창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그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 혹은 시간이 팽창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나는 시각 차이, 그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시계 있죠. 자기 자신의 시계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간격이라고 할 때는 제가 그 요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손목시계를 예를 들려고 하는데 그 손목시계에 보면은 초침이 계속 한 칸씩 움직이죠. 그래서 12시를 가리켰다가 1초를 가리켰다가 2초를 가리켰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초침이 12시를 가리키는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요. 초침이 1초를 가리키는 사건을 또 다른 사건으로 본다면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초침이 12시를 가리켰다가 1초를 가리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가 빨리 흘러가겠습니까? 천천히 흘러가겠습니까?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근데 관측자 자기 자신의 시계를 볼 때는 무조건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계에서 그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현상 사이의 시간 간격 있죠. 이런 것이 고유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유 시간을 판단하는 방법은 그 내가 말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들 있죠. 그 장소가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상태냐, 움직이고 있는 상태냐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내 손목시계를 볼 때는 항상 그 손목시계의 초침이 내 손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장소에 있죠. 그런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사이의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의 개념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고유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 팽창과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해 보면 뭔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활용을 할까 합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처럼 영희가 탄 우주선입니다. 여기 우주선 안에 영희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고요. 여기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빛시계가 있습니다. 또 이 빛이 천정을 향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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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시계가 작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제 그 시간 간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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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요 시계에서 사건 1은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사건 1이라고 둘 거고요. 그다음 빛이 천정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죠. 이 빛이 바닥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사건 2로 볼 겁니다. 그럼 째깍 하면은 사건 1과 사건 2 사이에 시간이 흐르게 되겠죠. 이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관측자 입장에서 이 빛시계는 바로 관측자 옆에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측자 자기 자신이 산 손목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이 시계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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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시계를 이 바깥에 있는 철수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흐를까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철수가 봤을 때는 요 시계가 포함되어 있는 요 우주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요 시계가 과연 영희가 봤을 때랑 똑같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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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상적으로 흐를까 하는 문제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철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생략된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철수의 입장에서 영희가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빛시계를 바라볼 건데 비교 대상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요 철수 옆에 자기 자신의 시계도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똑같은 동일한 빛시계가 철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철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시계는 일상적으로 흐릅니다. 그냥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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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시계입니다. 영희의 시계가 작동하는 거 보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희의 빛시계의 그 빛이 천정을 향해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수직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어떻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수직으로 갔다 오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봤을 때는 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째깍 째깍 이렇게 작동을 한 거예요. 지시계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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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영희의 시계는 째깍 째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1, 똑같은 사건 2가 일어나는데 그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철수가 봤을 때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 자체가 움직이는 상태죠. 움직이는 상태고 그 고유 시간이냐 아니냐 판별하는 방법은 이제 그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사건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느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느냐로 판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철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계는 빛이 출발했다는 사건 1과 빛이 되돌았다는 사건 2가 자기 바로 옆에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봤을 때 자기의 시계는 고유 시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영희의 시계는 보면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시계는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는 사건 1은 여기서 일어났는데 빛이 바닥에 되돌아왔다는 사건 2는 여기서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죠. 그러면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희가 봤을 때는 철수가 봤을 때는 영희의 시계가 시간 간격이 늘어났고 시간이 팽창되었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약간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관측자를 바꿔서 똑같은 상황인데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영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여기 영희 입장이 있었잖아요. 영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시계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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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흐릅니다. 근데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철수를 포함해서
이 철수의 시계를 포함해서 이 철수가 있는 요 세상 자체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영희가 봤을 때는 철수의 시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째깍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 철수의 시계가. 그러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완전 거꾸로입니다. 자신의 시계가 째깍 정상적으로 흐르는 거고, 철수의 시계가 째깍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쌍둥이 패러독스가 있는 거예요. 예. 지구를 떠난 쌍둥이 자매 얘기가 있잖아요. 예. 지구를 떠난 쌍둥이 자매가 지구에 있는 쌍둥이 입장에서는 우주선에 탄 쌍둥이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상대적으로 나이를 덜 먹는 거고요. 근데 우주선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지구에 있는 쌍둥이 동생이 나이를 덜 먹는 거고, 그래서 누가 맞느냐라는 거죠.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예. 지구에 돌아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가속도가 이렇게 방향 꺾이잖아요. 예, 역시 이미 알고 있네요. 그 쌍둥이 역설의 해법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중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되돌아온 사람이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원히 멀어지면은 사실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만나지 않으니까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려면 누군가는 속도를 바꿔야 돼서 속도를 바꾸는 순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벗어납니다. 왜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만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인 상태에서는 어차피 못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느리게 간다 해도 모순이 아닌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가요? 그래서 요 시간 간격을 보면 이제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가지고 보면은 우주선 안에서 관측자가 있을 때는 그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으로 측정이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시계가 되니까. 근데 지면에서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관측하면 그 째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유 시간보다는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더 길다라는 겁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요거는 뭐 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요 삼각형에서 요 거리가 이제 우주선이 간 거리잖아요. 우주선이 간 거리고, 그래서 우주선의 속력에다가 째깍의 째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의 절반을 곱한 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빛의 속도로 가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빛의 속도 c 곱하기 빛의 속도가 아니죠. 이거는 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 영희의 입장에서 간 거리로 계산을 하면, 영희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시간 간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이만큼 가는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해주는 시간은 고유 시간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요거 t하고 t0 사이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한 식인데, 그 물리형 교육 과정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몰라도 됩니다. 그냥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더 길어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고, 이 정도는 알면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속도가 더 빠른 녀석의 시계가 더 많이 느리게 갑니다. 시간 간격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거는 여러분 정말 몰라도 되지만 알아도 되긴 하지만 시험하고 관계없다 이 뜻이야. 시험하고. 자, 요 시간 팽창에 관해서 이거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이어서 길이 수축 보도록 하죠.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광자시계입니다. 봉은 길이가 1m,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7번 왔다 갔으니 7초. (7초가) 흘렀습니다.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이를 재볼까요?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밖에서 흐른 시간은 10초. 요 아나운서가 얘기한 멘트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빠르게 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좋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얘 자체는 정상적으로 흘러간 거고요. 얘 자체가 느리게 간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이 관측자가 요 손이 보이죠? 얘가 관측자예요. 얘가 관측자입니다. 얘가 관측자고 얘가 본 요 시계는 자기 자신의 시계고요. 얘가 바라봤을 때 요 시계가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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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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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째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천천히 시간 간격이 늘어나서 천천히 이러니까 7초밖에 못 간 거고 얘는 정상적으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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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10.5초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그래서 얘가 빨리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상대적으로 빨리 갔다는 표현을 간혹 쓰긴 하지만 그 표현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얘는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간 거고 얘가 이제 느리게 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좀 더 명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수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길이 수축은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가 또 관측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 혹은 공간 자체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공간 자체의 거리나 혹은 물체의 길이 요거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짧아집니다. 이것도 뭐 믿기지 않는 결과죠. 제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막 빨리 달리잖아요. 그럼 제가 홀쭉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달리는 방향으로 이제 수축이 일어나니까. 어제 체육 시간에 제가 좀 얇아 보이지 않던가요? 그 만약에 점프를 하게 되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점프를 하게 되면 이제 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농구를 안 하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이 이제 수축되어 가지고 다 홀쭉해 보입니다. 홀쭉해 보이고 내가 점프하면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키가 다 작아지죠.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축지법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뒤로 움직이면서 공간의 수축이 일어나니까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4.3광년 떨어져 있는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면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4.3년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우주선을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우주 여행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자, 요 그림을 이제 예로 들 건데 길이 수축은 헷갈리진 않습니다. 해보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할 길이를 정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비교할 길이는 뭐냐면 요 지구하고 어떤 행성 사이의 거리입니다. 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합시다. 지구도 안 움직이고 행성도 안 움직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를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에 타고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때 고유 시간을 정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고유 길이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고유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 상대적으로 정지한 시계의 시간 간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유 거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관측 대상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대상의 길이거나 혹은 그 공간의 거리, 이게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 정상적인 거리다, 일반적인 거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는 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수축된 길이도 정상적인 길이입니다. 길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구에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 요 거리가 고유 길이겠어요? 아니면 우주선에 탄 영희의 입장에서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가 고유 길이겠어요? 예, 철수의 입장, 그렇죠? 지구에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가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영희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이 전체적으로 자기 뒤편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입장에서 이 거리가 L0라고 표현을 할 거고 우주선에 탄 이 영희의 입장에서 이 거리를 이 수축된 길이 L로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수축이 돼서 이 더 작은지를 한번 볼게요. 결과는 이건데요. 영희가 봤을 때 우주선에 탄 영희가 봤을 때가 이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거리가 되어서 수축된 길이가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시간 팽창, 고유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간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건 1과 사건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 1은 뭐냐면 그 철수하고 영희의 입장에서 통틀어서 사건 1이 뭐냐면 지구하고 요 우주선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사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우주선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즉 우주선과 행성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 순간이 이제 사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입장에서는 사건 1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건 2가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지구의 입장에서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시간 간격은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영희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 창밖을 바라보니 창밖에 지구가 지나간다라는 게 사건 1이 되는 거고요. 창밖에 행성이 지나간다라는 것이 사건 2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창밖에서 일어나니까 영희의 입장에서 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 영희의 입장인 고유 시간하고 철수의 입장인 늘어난 시간 간격을 비교해 보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더 긴 거잖아요. 말 자체가 더 긴 거죠. 늘어난 시간 간격.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보다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고유 길이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라는 것이 요 길이 수축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로 보고요.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길이가 수축이 되고 그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수축이 되고 뭐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수축되어 보이는 거고요. 수축돼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축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길이 수축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고 질량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뮤온의 수명에 관련된 이 이야기인데요. 이 뮤온은 여러분이 한 다다음 시간쯤에 표준 모형할 때 그 전자랑 짝지예요. 렙톤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뮤온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약간 고전적인 문제를로 볼 건데요. 일단 뮤온의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간 간격이거든요. 시간 간격인데 사건 1을 뮤온의 생성이라고 둘 거고요. 사건 2를 뮤온의 소멸이라고 두면 이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이 뮤온의 수명이 됩니다. 근데 뮤온의 수명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뮤온의 수명이 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은 이제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2 마이크로초 정도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많으니까 100만 분의 2초 정도 됩니다. 수명이 되게 짧죠. 100만 분의 2초면 없어져요, 생겼다가. 100만 분의 2초 상상이 갑니까? 100만 분의 2초. 근데 얘가 한 어느 지점에서 보통 생기냐면 지상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뮤온이 생깁니다. 그 뮤온이 생기는 이유는 그 우주에서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그 우주선이 날라와 가지고 대기에 있는 입자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깁니다.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아간다고요? 예, 우주에서 그 우주선이 그 타는 우주선이 아니고 선은 이제 레이입니다. 레이.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날라온 방사선이죠. 예, 그 방사선에 의해서 뮤온이 생성되는데 뮤온이 가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생성되고요. 뮤온이 운 좋게 속력이 되게 빨라가지고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지면을 향해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광속이 어느 정도 되냐면 3억 m/s죠. 3 곱하기 10의 8승 m/s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은 한 어느 정도 돼요? 6 곱하기 10의 2승 미터니까 한 600m 정도 되죠. 그러니까 600m 정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상에서 관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한 10km 떨어진 곳에서 생겨가지고 광속으로 열심히 달려서 내려와도 자신의 수명만큼 내려오면 600m 가고 없어져요. 그러면 이 지상에는 이 뮤온이 관측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뉴턴의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나 요 공간의 개념으로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 10km 상공에서 만들어지는 뮤온이 지상에 관측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해석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두 명의 관측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 건데 둘 다 이제 관측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관측자가 달라도. 근데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0km 상공에 뮤온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게 사건 1이고요. 그다음 뮤온이 도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뮤온이 바닥에서 도달하자마자 관측된 직후에 소멸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특수상대선적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관측자가 지표면에 있을 때부터 먼저 볼게요. 지표면에 있을 때. 지표면에 있을 때 보면 이 뮤온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죠? 요 공간 자체는 정지해 있는 공간이죠. 이때 뮤온이 이동한 요 거리 자체는 10km 그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관측자 입장에서는 뮤온이 생성되었다는 사건 1은 여기서 일어나고 뮤온이 소멸되었다는 사건 2는 요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고유 시간이에요? 늘어난 시간 간격이에요? 예,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상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얘는 고유 길인데 그래서 여전히 10km인데 요 녀석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충분히 길어져서 지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관측되는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미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면 좀 희생이 필요한데요. 미온과 같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지면을 향해 같이 내려오면서 미온을 관측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온 세상이 땅바닥을 포함한 온 세상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자기 자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공간 자체가 어때요? 움직이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어떤 길이가 되겠어요? 예,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반면에 철수의 입장에서는 뮤온이 자기 바로 옆에서 생성이 되었다가 자기 바로 옆에서 소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예,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명은 100만 분의 2초 그대로인데 가야 될 거리가 이제 600m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km가 600m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는 있지만 수명이 미온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길이 수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뮤온이 생성되었다가 바닥에 도달한 직후 소멸되었다라는 그 사건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관측 사실과 같기 때문에 뮤온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뮤온의 관측 사실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알아봤고요. 질량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언급하고 특수상대성 이론 현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에 관한 얘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정지 질량과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이 정지 질량이고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질량들 있죠? 원소의 질량들 다 정지 질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량들은 그래서 정지 질량 자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면 질량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건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 우주에 제한 속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광속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질량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질량은 뉴턴의 제2법칙에서 관성의 크기였거든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입니다. 이게 약간 힌트예요. 그러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질량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질량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성의 크기가 커지면 속도가 잘 안 변하겠죠. 그래서 광속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성의 크기가 무한대에 수렴합니다. 관성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면 속도가 변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보다는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점점 더 커진다.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보다도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질량 에너지 사이에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라는 결과죠. 이 둘 다 일어납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이건 많이 쓰이죠. 핵 에너지가 전부 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게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제 쌍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입자가 생겨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입자와 함께 반입자가 생깁니다. 이걸 쌍생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위적으로는 만들기가 쉽지는 않고요. 일단 되기는 해요. 예, 맞아요. 거꾸로 이제 쌍소멸이 입자하고 반입자가 만나면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보면은 그 입자와 반입자로 가속을 하는 우주선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자,
이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를 뭐 그냥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정지 에너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지 에너지가 이제 정지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일 수밖에 없는 게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 그럼 C의 제곱은 9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10의 16승이 뭐냐면 10의 8승이 억이거든요. 10의 12승이 조입니다. 그러면 10의 16승은 조 다음에 뭐예요? 경이죠. 구경입니다. 구경. 1g이 없어지면 이제 1kg이 없어지면 구경줄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원자폭탄이나 뭐 이게 에너지 구경줄 상상이 가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도 없는데. 그렇죠. 예. 이거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질량이 커졌으니까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가 결국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에너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커진다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에 그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걸로 또 에너지적으로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살짝 언급해 준 이유는 대학교에서 논술이나 이런 면접이나 할 때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재심을 주고 이 에너지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면접 대비하는 학생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네. M0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리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정지 에너지가 다 있는데요. 질량이 없는 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질량이 없지만 입자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입니다. 포톤. 광자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필요도 없는 게 광자는 항상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정지 에너지가 없는 거죠. 광자는. 하지만 에너지는 있습니다. 예, 에너지.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운동량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참고로 광자의 에너지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광자. 예, PC로 포톤 캐논이 있는 스타케르프트를 하죠. 예, PC. 미안합니다. 미안해. 너무 그러지 마. 예, 광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운동량 곱하기 광자의 속력입니다. 모르겠죠? 예. 요거 물리토하고 좀 관계 있거든요. 나중에 요거는 P가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광자의 운동량에다가 광자의 광속을 곱한 게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요게 이제 쭉쭉쭉쭉쭉쭉 해보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됩니다. 요 P가 참고로 이제 람다분의 H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운동량과 파장 사이의 관계인데 물질과 파동의 이중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면접하는 대비하는 학생들은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마음이 급해요. 이게 너무 빠듯하게 잡아가지고 이걸 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자, 2016년 9월 작년 9월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점 O에는 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PQR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광원과 거울에 대해 정지해 있는 영희가 측정한 O에서 각 거울까지의 거리는 영희가 봤을 때 각 거울은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이 각 거리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고유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 고유 길이들이 전부 다 어때? L로 다 같습니다. 철수는 영희에 대해 일정한 속도 0.9c 광속의 90%로 PO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때 철수가 측정할 때입니다. 기준이. 철수가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럼 철수가 측정하는 순간 이 세 살의 절을 떠올리면 되겠죠.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바퀴 움직인다라고 하겠죠. 철수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이 이쪽으로 0.9c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영희를 포함해서 거울 3개와 공간 자체가
왼쪽으로 광속의 90%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P와 R 사이의 거리는요. 고유 길이가 2L이죠. P하고 R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 자체는 2L인데요. 근데 철수가 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축이 되겠지. 그래서 2L보다는 짧아질 거예요. 2L보다는. 근데 철수가 봤을 때 O하고 Q 사이의 거리는 요 방향으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기 때문에 철수가 봤을 때 O하고 Q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L보다 짧아질 거고 얘는 L 자체 그냥 L이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의 2배보다는 짧아지겠지.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로만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에 O에서 P와 R을 향해 동시에 출발한 빛은 언젠가는 P하고 R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P에 도착한다는 사건과 R에 도착한다는 사건이 다 일어날 텐데 이게 동시냐 아니냐 문제가 또 됩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요거 이제 제가 보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빛이 최초로 나간 빛이 있을 거예요. 그럼 최초로 나간 빛이 제일 빠르게 제일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빛만 여러분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로 요 위치에서 나간 빛이 항상 똑같은 거리만큼 쭉 가는데 그 사이에 P하고 R하고 Q는 전부 다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 도착하겠어요? R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차피 요 빛의 속도가 얘가 가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언젠간 얘가 따라잡아서 P에도 도착하겠죠. 그래서 R에 먼저 도착하고 P 나중에 도착합니다. 철수가 봤을 때는. 그래서 P보다 R에 먼저 도착한다는 이유는 맞고요. 그 다음에 O와 Q 사이에 빛이 한번 완복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C분의 2L이라고 그랬는데 철수가 봤을 때 빛의 이동 경로를 보면 째깍 이렇게 가겠죠. 예. 그래서 째깍 이렇게 했을 때가 여기 L이니까 C분의 2L 이 시간이 될 거고 얘는 L'이라고 두면 L'이 L보다 더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L'으로 표현을 하자면 C분의 2L'이 되겠지. 그래서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시간이. 그래서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2L보다 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만 맞아서 니번이 답이 됩니다. 예, 재작년 수능 문제를 봅시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내로. 알아서 깨워라. 지금 빨리 이거 일단 끝내고 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또 이 진도를 빼는 사이에 자고 있구만. 자, 그림은 정지해 있는 관측자 A에 대해서 양성자가 일정한 속도 0.9c로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가 측정한 P하고 Q 사이의 거리 L은 고유 길이겠죠. 얘는 고유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탄 관측자 B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이것도 조금 사실 고유 시간 개념으로 풀 필요는 없는데요. 길이 수축으로 풀어도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 양성자는 항상 자기 옆에 있는 거고요. 요 공간 자체가 움직이죠. 그럼 얘는 이 P하고 Q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창밖에 P가 지나갔다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창밖에 Q가 지나갔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면 두 사건은 창밖이라는 똑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 t가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겠어요? 고유 시간이 되겠어요? 예, 고유 시간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고 다 풀어볼 겁니다. 길이 수축으로도 풀어보고 시간으로도 풀어볼 건데요. 일단 뜬금없이 이렇게 해놓고 L은 0.9ct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L은 일단 고유 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대충 느낌으로 0.9ct면 수축된 길이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봐도요. 0.9ct의 의미를 보면 t가 누가 측정한 거였어요? t는 b가 측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요 공간이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b가 0.9c로 요만큼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거니까 수축된 길이가 되는 겁니다. b가 측정했을 때
요 공간이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t에다가 요 공간이 지나가는 속력 0.9c를 곱한 거니까 요 두 개는 다 B의 입장에서 속력과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길이를 측정한 겁니다. 요 길이는. 그렇기 때문에 요 우변은 이 수축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수축된 길이보다는 고유 길이가 더 길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A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양성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양성자가 P를 지나갔다는 사건과 양성자를 Q를 지나갔다는 사건이니까 고유 시간이에요? 늘어난 시간 간격이에요? 늘어난 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T보다 길죠? 그래서 틀렸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가 봤을 때는 고유 길이를 지나가는 0.9c로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B가 봤을 때 T는 수축된 길이가 0.9c로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된 거리를 지나가는 시간보다는 고유 길이를 똑같은 속력으로 지나가는 데 시간이 더 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는 양성자의 정지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거겠지? 근데 양성자는 질량이 있는 건 녀석이잖아요. 질량이 있으니까 정지 에너지는 0이 아닙니다. 요거 나왔을 때 요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질량과 관련된 이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근데 교과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소홀히 했던 애들은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라가지고 헷갈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반 상대성 이론합니다.